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래는 뉴스를 딱 3개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뉴스 신세계가 아니라 뉴스 융단 폭격 같습니다. 뉴스가 워낙 많아서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개특위 4달 만에 열렸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뭐 물밑에서는 어떤 협상이 오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드러난 양상으로는 당분간 이 협의가 좀 쉽지 않겠다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다음 총선을 위한 선거 제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개월 만에 국회 정개특위가 다시 가동을 했는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대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인 300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역시 기존대로 소선거구제로 하고요. 비례대표는 현행인 전국구 대상에서 권역별 선출 방식으로 바꾸겠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혹은 비례대표의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에서 발생했던 위성정당 문제를 막기 위해서 기존 안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거를 지금 당론으로 가지고 있고요.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도 늘리지 않고 현재의 47명 유지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13명을 줄여가지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일단 60명으로 늘리고 연동형으로 선출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문제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건데,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이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방안에 대해서 물밑에서는 합의를 해놓고 이런저런 이제 이익관계 때문에 아직 좀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MBC 라디오에서 김영대 의원 인터뷰한 걸 보면은 김영배 야당 그렇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좀 복잡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뭐 입장이 심플한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병립형으로 가면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안 가면 위성정당. 그렇죠. 안 가면 우리는 원래 이 제도에 반대했기 때문에, 준연동형에 반대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매우 당연하다, 지난번처럼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우리는 당론은 어쨌든 지금의 어쨌든 제도를 이제 연동형을 유지하는 거다, 이게 이제 당론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위성정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을 해야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는 뭐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뭐하러 위성정당 방지법에 동의를 하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니,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단 뭐 수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으로 놔두는 방안, 뒤집어 얘기하면은 준연동형으로 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 대해서는 병립형으로 하는 방안, 뭐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런 방안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병립형을 일부 수용한다라는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어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이제 논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따로 이제 의총이나 이런 데서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전제는 어쨌든 일방 처리할 수는 없다인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론은 지금 이제 최대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지금 오늘까지는 일단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이 큰 골조, 큰 뼈대는 어쨌든 병립형으로 회귀인 것 같아요. 그 병립형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형이라는 뭐 캡을 씌운다고 표현을 하던데, 연동형을 일부 적용하는 걸로 놔두고 이렇게 유예 기간을 일정 정도 두는 걸 텐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다음 총선은 어떤 룰로 치르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 완전히 이전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가능성까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신중하게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좀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민의를 많이 반영하는가, 이것을 중점에 두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나 현행 제도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명분과 실리를 다 따져야죠. 당연히 정당한 명분과 실리를 다 따집니다. 명분에 있어서는 준연동형을 후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몇 석, 뭐 10석에서 20석 정도 밑에 깔고 가는 게 실리라는 측면에서 긴 명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리도 놓치고 뭐 긴 명분에서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여소야대가 유지되지 않고 여당이 더 많아진다면 명분도 길게 보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민주당이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이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야당 의석을 다 갖는 것이 국민들의 선택이고 그것이 명분과 실리에 맞느냐 아니면 소위 야당 군소 정당들 뭐 새로 얘기되는 뭐 조국신당이 됐든 기본소득당이 됐든 뭐 사회민주당이 됐든 이런 군소 야당들과의 연합 정치를 할 것이냐. 특히 그런 연합 정치를 가정해서 지금의 제도를 유지했을 때 이 연합 정치가 민주당 혼자 병립형으로 갔을 때보다 그 의석수가 전체 파이가 커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밀한 판단, 뭐 수치 계산 이런 게 있겠죠. 명분과 실리를 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명분과 실리가 다소 부딪힐 때 무엇을 그 정치 세력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리에도 부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복잡한 논의들이 있을 거다. 결과적으로는 야권 연대로 파이가 커질 거냐 이 얘기가 궁극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의 계산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제도를 선택하는 계산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일일이 따라갈 필요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전에 가서도 또 여러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에 저희가 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대전을 갔습니다.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우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한 장관이 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좀 다르다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거는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저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강남 사투리만 안 쓰셔도 한동훈 장관은 성공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른가도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국민 5천만 명이 쓰는 문법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장관 계속 본인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는데 민주당 얘기로 주어가 민주당인 것을 해가지고 답을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답을 하나요? 예를 들면 저한테 당신 왜 그렇게 먹을 걸 밝히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는데 제가 뭐 임경빈 씨보다 뭐 밝히나요? 뭐 이렇게 답을 합니까 제가? 그러지 않잖아요. 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꾸 뭐 법무부 일 때문에 여러 도시를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데 가져가지고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대구 시민 존경한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당연히 기자들이 총선 출마 여부라든가 이런 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지 왜 딴소리 하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법무부 일정이나 이런 거를 왜 정치적으로 활용합니까라고 누군가 비판을 하면은 예를 들면 전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더 많이 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늘도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검사나 또는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의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제 샴푸 얘기하고 뭐 그런 걸 예를 들면 공직자가 하면은 탄핵 당한다 이런 얘기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문법이 오히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남 탓하는 문법이랑 똑같은 건데 그게 과연 5천만 국민의 문법인지 저는 상당한 의문이어서 본인 얘기, 법무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헌정당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탄핵은 면직을 시킨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위헌정당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독일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위협됐을 때, 즉 나치당,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그때 극약 처방으로 한번 쓸까 말까 한 방법이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위헌정당 위헌정당 심판이다. 이거는 한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김의겸 의원이랑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보직을 발령을 새로 하고 왜 압수수색했느냐. 검사 탄핵안이 11월 30일, 12월 1일 올라갈 것이 예측되니까 여기에 대한 김빼기 아니냐라고 이제 김의겸 의원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강미정 씨 본인이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이분이 소위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입니다. 와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겪었던 일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오늘 이런 강미정 씨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검찰에서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미리 어제 그러한 강제수사 발령을 낸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이 토요일, 일요일이었죠. 그렇다면 강미정 씨의 인터뷰를 지난주에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색영장을 받아서 어제 압색이 시도된 게 아니냐. 검찰의 정보력이 대단하다. 뉴스공장도 이 정보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에 대해서 YTN 등은 보도를 했는데 많은 언론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이정석 검사가 대기발령 수준으로 보직이 이동됐고 압색이 있었지만 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특히 탄핵안이 제출되는 그 시점까지 검사직을 본인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 탄핵 얘기 나온 김에 좀 해설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건축가 유현준 교수를 영입 시도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이건 뭐 해설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거절했으니까 그냥 끝내고요. 최강욱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소위 설치는 암컷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과하고 경고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광주에서 열렸던 북콘서트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이제 조지 오웰의 소설 그 동물농장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처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오늘 이 암컷 발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엄중 경고하는 메시지를 따로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이나 상처를 줄 언행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좀 강경 발언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어떤 모습인데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168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검사 탄핵이라든지 방통위원장 탄핵 등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오만하다, 뭐 독선적이다, 뭐 이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어떤 지도부의 고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이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용어를 씀으로써 애초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했던 게 그 어떤 진이라든가 핵심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현역 의원들이 옆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지를 하거나 뭔가 이것을 바로잡거나 뭔가 사과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웃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이게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시에 다 뭐 없었던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보다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로 여기에 대해서 뭐 유의하겠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경고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전 정권 탓이다.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이 발언을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접 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의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의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행정망 마비 관련해서도 뭐 삼성 SDS라든지 뭐 LG CNS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만들고 운영한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경우들이 많이 법원 있습니다. 전산망 LG CNS가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민간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뭐 카카오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분들은 대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망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이 마치 일관되게 지금 대기업에 대한 공공 서비스 이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 가지고 뭐 일어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문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금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명도 못한 상태이기 원인 때문에 규명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라고 지금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이 참여가 제한돼 가지고 문제다라고 주장한 거는 정확하게 보수 언론 중에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이 사태가 일어나지 바로 다음 날부터 주장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신문을 한 개만 보십니까? 그 신문만 보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게 제대로 이 역할을 주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출국하셨습니다. 이거는 가장 총 책임자 아니세요? 책임자는 출국해서 국회에 와서 답변을 차관한테 밀었어요. 23일 날 국회에서 이거 질의응답 하겠다라고 했는데 차관 내보내고 본인은 출국하시던데요. 지금 가장 책임이 큰 데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안부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제가 옛날에 이거 공익근무요원 할 때도 이 시스템이었거든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출신인데 어쨌든 장기간 어쨌든 업데이트하고 해오면서 해온 그 일관된 어떤 계속 그 과정들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계속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보수하진 않더라도 그게 있느냐라고 전문가들이 물어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없고 지금 다 놔버린 상황에서 행안부가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네. 문제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다. 네,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김민아, 임경빈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LG라고 말씀드렸고요. 얼마 전에 작년에 한번 작년인가요? 교육행정 나이스 내지는 네이스라고 부르는 거. 올해 4월에 오류 났었죠. 예, 오류 났죠. 그거는요. 삼성 SDS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했고요. 4세대는 쌍용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중소기업들이 해서 문제다라고 얘기한 윤재욱 대표님 다른 질문을 받게 되지 않으실까요? 이번에는 어떤 대기업이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게 실제로 망 구축을 대기업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유지 관리 보수하는 거는 결국 이제 하청업체인 중견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해주고 정부 기관에서 잘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탓을 하고 이제 핑계를 찾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일관된 지적입니다. 네. 자,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이분 되게 재미있는데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8월 9일 날은 국방부를 굉장히 비판하고 민간에게 빨리 넘겨라라고 네. 얘기를 했다가 8월 16일 날은 갑자기 정부 대통령실과 궤를 같이 하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8월 9일에는 국방부가 수사자료 일체를 민간에 빨리 이첩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별도로 발표를 했었는데 일주일 뒤인 8월 16일에는 박정훈 대령 측에서 이 요청했었던 긴급 구제 이걸 위한 군 인권보호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고 이 구제를 이제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 국정감사 때 8일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윤영덕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영덕 의원 측에서는 결국 8월 9일에서 16일 사이에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고 나서 일종의 교감을 이루고 난 뒤에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 보호관한테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국감장에서는 제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꿔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휴대폰에 보니까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한 사실이 없고 장관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더라도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장관하고 통화한 일시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하지 말고 그냥 통화 기록을 내세요. 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어느 번호가 국방부 장관 번호인지는 국회의원들이 판단하겠죠.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이 보도의 핵심은 어쨌든 참. 복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입장이 변한 것은 결국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나서이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의 그러한 추론을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그동안 나온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분은 우리 이제 이 최상병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지나치게 정부 입장에 편향돼 있다든지 그리고 이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유족들에 대해서 이 지나치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태도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논란이 된 분인데 어쨌든 이분의 개인적인 뭐 성향이 그렇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지나치게 지금까지 우리가 의심해 온 것들이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부의 어떤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정권의 어떤 책임 있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분 군 인권보호관인데요. 군 사망자 유가족들이 송도한 위원장 만나러 갔는데 본인이 가는 그 만나러 가는 길가에 방이 있었거든요. 사망자 유가족들 송도한 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만나고 나왔는데 특수감금으로 그 사망자 유가족들 전부 다 고소고발했어요. 감금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셀프 감금됐다라고. 이충상 인권위원이랑. 굉장히 재밌는 분이다. 추석 때는 고향이 현수막 거셨더라고요. 지금 경격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국회의원 출마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서. 자,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